자, 수익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 방식은 가격의 삼면성 중 우리가 어느 정도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 수요 측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수요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나타난 방식이 수익 방식입니다. 자, 이 수익 방식에는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이 있고, 이 수익 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 가액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수익 가액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인데, 이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 또는 수익 임료라고 하죠. 2년 전에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수익 임대료 나올 때 어떤 방법으로 구하느냐, 요걸 출제했습니다. 자, 이때 기업용 부동산, 자,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과 공업용 부동산과 광업용 부동산을 묶어서 우리는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하고, 또 임대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익성 부동산에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게 수익환원법이고,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기 때문에 임대용 부동산은 적용할 수 없고 기업용 부동산만 적용하죠. 기업용 부동산만 적용하는 것은 수익분석법. 임대료를 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익분석법의 개념이 또 나와 있는데, 이 191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자, 일반 기업 경영은 요거죠. 기업용 부동산입니다. 기업용 부동산.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일정 기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일정 기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한 후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뭐 한다? 이렇게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분석법이라고 하죠. 수익분석법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수익환원법의 개념을 보면은, 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인하는 또는이죠. 순수익이나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의 네모. 자, 이것은 또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할인 네모 안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한번 출제했어요. 자, 이때 환원은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합니다.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할인은 할인율로 할인합니다.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인데, 자, 여러분 요 네모 안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또 출제 많이 하고,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출제를 많이 하고요. 계산 문제는 요 오른쪽보다는 계산 문제는 어느 쪽에서? 왼쪽. 작년 시험에 수익 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요 왼쪽 수식을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이 작년도에. 자, 우선은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는 우선 순수익,
영업소득이라고 하죠. 순수익, 그리고 환원이율, 순수익, 그리고 환원이율, 그리고 세 번째가 수익환원 방법.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 왼쪽에 있는 걸 구합니다. 자, 그럼 순수익은 뭐죠? 순수익은 대상 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한 수익인데, 항상 순수익을 계산할 때는 연간 단위, 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단위로 구한다. 순수익은 항상 뭘로 계산한다? 연간 단위로 구한다. 자, 순수익의 개념. 자, 여러분, 순수익의 개념을 보면요. 여러분,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수익에서 어떻게 돼?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용을 공제해서 구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죠? PGI, 투자이론에서 배운 게 있죠? 최대한의 임대료 수익,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빼요? 우리는 공, 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대손 충당금을 공제하고, 또 영업 외 수입, 영업 외 수입 및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을 구하죠. 유효 총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를? 영업 경비를 공제하면 뭐가 나오죠? NOI,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구해서 요게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 시험은 요 투자론에서 배운 요 수식,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할 때 배운 요 수식을 가지고 계속 여기에 넣는 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래서 요 수식 모르면 안 된다는 거, 투자론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환원이율. 자,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요소. 이게 뭐죠? 수익환원법을 우리 구성하는 중요한 뭐다? 3요소 중 두 번째가 환원이율입니다. 환원이율. 자, 환원이율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자, 환원이율의 개념을 보면은, 환원이율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 환원이율인데, 부동산 가액 투자 금액은 10억 원인데 10억 원의 순수익이 1억이다. 그러면 10억 원에 1억이면 몇 퍼센티지? 이 율은 퍼센티잖아요. 10%이지. 그럼 수익률이 10%이지란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에 뭐를 나타낸다? 수익성을 나타낸다. 부동산에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율이다. 수익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환원이율은 수익성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이 환원이율은 그래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 또는 사전 수익률의 개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환원이율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 사전 수익률의 개념이라는 것. 투자론에서 배운. 자, 그리고 구조. 자, 여러분 환원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자, 환원이율은 구조를 보면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인 자본 수익률에, 또 미래에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또 회수를 해야 되는 이 율을 더해줌으로써 환원이율을 구성합니다. 이때 미래에 예상되는 이 자본에 대한 이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돼요.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평가 이론에서는 자본 수익률은 할인율의 개념을 말하고, 이 자본 회수율, 즉 여러분 미래에 아직 사용 안 했거든요.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라 감가가 되는데 그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이 율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률이에요.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구조. 자, 그리고 환원이율의 종류를 보면은 환원이율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별 환원이율이 있죠. 예를 들면은 한 개의 물건에서 적용되니까 토지 환원이율, 뭐 건물 환원이율 이런 게 있고, 또 토지 건물 2개 이상, 토지 건물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 환원이율의 개념이 있다. 그리고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 전 환원이율의 개념이 있고, 또 상각 후 환원이율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데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 환원이율이냐, 세 공제 후, 즉 세후 환원이율이냐, 세 공제 포함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환원이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5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나오고 있죠. 5가지를 보면은 우선은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추출법을 시장 비교 방식 또는 시장 접근법이죠. 자, 환원 이율은 시장 접근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이죠.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뭐죠? 우리는 평가 대상 물건과 가장 유사한 최근의 사례를 수집을 해요. 최근 사례를 수집해서 그 사례에서 환원율을 직접 추출, 구하는 방법을 시장 추출법. 그렇지만 과거의 거래 사례와 순수익을 근거로 구한다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요소 구성법. 자, 요소 구성법이 뭐가 나오죠? 조성법이죠. 자, 요소 구성법인 조성법인데 환원이율은 순수이율. 환원이율은 순수이율에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순수율에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때 순수이율은 투자론에서 배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뭐라고 하죠? 이걸 줄여서 무위험률을 뭐라고 해요? 국채수익률. 예를 들어서 국채수익률인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기대이율이 아니다. 자, 적산법에서의 기대이율은 임대차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장래 기대되는 임대 수익과의 비율인 기대이율인데, 이건 적산법이죠. 기대이율의 개념이 아니라 뭐죠? 무위험률의 개념이다. 자, 이때 위험률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해요. 자,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이 위험률인데,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우리가 4가지로 볼 수 있죠.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가 쉬운가, 또 투자한 자금이 안전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자, 이때 위험성이 높다.
위험성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어려울수록 관리가 어려울수록 위험률은 점점 뭐한다? 위험률은 점점 증가. 플러스 요인이야. 증가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앞에 있죠. 요게 플러스로 가는 게 증가고 만약에 자금이 안정성이 높으면 뭐다? 위험률은 줄어들죠. 위험률은 감소한다는 건 무슨 요인? 여기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오는 거지. 앞에 플러스로 들어오느냐 마이너스로 들어오냐. 안전성이 높은 위험률은 줄어듭니다. 감소하는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소 구성법은 뭐예요? 평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르는 할증률을 더해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조성법인데, 문제는 이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단점은요, 요 두 빨간 거 요 두 개에 대부 비율이 없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대부 비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걸 저당금융이죠. 이 저당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거의 대부분 뭐를 해요? 여러분 대출받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투자 결합법. 자, 투자 결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우선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과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돼.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 복합,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된 이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구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뭘 한다?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아까 종합환원 이율이죠.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종합환원율입니다. 그럼 분리해야겠죠. 토지, 건물 분리될 수 있다.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토지 환원 이율. 그러면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우리는 건물 환원 이율.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서로 뭐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 건물이 서로 다르며 요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 환원율이 몇 프로다? 5%면 건물 환원율이 몇 프로? 10%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죠? 가중치가 들어와요. 가중치는요, 요거죠. 토지, 건물 결합한 거죠. 요게 이 전체 토지, 건물 결합된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뭐가 차지하죠? 토지 가격.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또 여기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돼요. 이때 예를 들어서 토지 가액 대 건물 가액이 주어졌다. 자,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이 주어졌는데 토지는 몇 프로? 20%, 건물은 80% 이렇게
주어졌다. 예? 그러면 가중치 들어갑니다. 가중치 얼마? 전체 100%지. 전체 100%에서 토지는 얼마 차지? 20%. 여기는 전체 부동산 가격 100%에서 건물은 80% 차지. 이게 바로 뭐가 돼? 가중치야. 가중치. 요걸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 몇 프로죠? 예? 100분의 얼마? 100. 100분의 100이니까 1. 예? 1%. 여기는 100분의 800이니까 몇 프로? 8%. 더해줬더니 몇 프로가 되죠? 9%가 되겠죠. 종합환원 이율. 자, 이 금융은 돈 빌리는 거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받는 게 금융이에요. 그럼 부동산 여러분 살 때 금융기관 돈 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돈 빌리면요. 부동산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융자 6억 받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 얼마? 4억. 내 돈 남의 돈 구분하기가 쉽다 어렵다? 융자 얼마 받았잖아 확실히. 그럼 구분하기가 쉬워요. 쉽잖아요. 총 투자금에서 대출 빼면 내 돈인데.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게 분리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또 뭐한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데 차가 난다. 서로 다르다는 데 차가 나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자, 여러분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지분 환원율이라고 해요. 지분은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환원율이고, 그리고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저당 환원율이라고 해요.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저당 환원율. 자, 여기는 지분 환원율은 자기 자본 환원율, 저당은 타인 자본이야. 저당 환원율은 타인 자본 환원율. 요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얘기예요. 자, 저당 환원율이 예를 들어서 10%면은 지분 환원율은 5%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이때 가중치 곱해줘야 되는데, 가중치는 여기 뭐냐?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분 비율. 여기는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저당 비율. 저당 비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부 비율, LTV를 말하고, 이때 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서로 다른데, 우리는 지분 환원율로서 한 해의 소득을 기준하는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고, 이 저당 환원율로서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저당 상수를 적용한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킵니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좀 더 개량하여 발전시켜서 나온 네 번째가 바로 엘우드법. 엘우드법은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뭐를 강조? 지분 수익률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총 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한다?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고, 지분 수익의 극대화. 지분 수익은 뭐죠? 세전현금 수지죠. 이 지분 수익의 극대화를 뭐 한다? 추구를 하겠죠.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면서 지분 수익의 극대화인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의 건물은 건물 수명 다할 때까지 보유를 해요. 그렇지만은 엘우드법은 그렇지 않아요. 엘우드법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우리가 보유 기간 동안의 부동산을 뭐죠? 운영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처분한다. 그래서 여러분, 처분하죠. 건물 수명 다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처분한다는 걸 전제로 해요. 예? 그래서 환원율에 미치는 요소가 세 가지 있죠. 그래서 엘우드법은 우리가 환원율에 미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미치죠? 엘우드법은
우선 보유기간,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보유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 현금 수입, 현금 지출. 5년 보유하면 매년 5번 계산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았잖아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또 매 기간 원금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6억 대출 받아서 내 돈 4억 투자해서 10억 부동산 샀어요. 근데 처분할 때까지 6억 대출 받은 금액 중에 2억 상환하면 이제 내가 투자한 금액은 자기 자본 얼마가 돼? 대출금 6억에서 2억 상환했으니까 대출이 이제 4억 남았고, 그럼 나머지 10억에서 4억을 뺀 6억이 내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이 증가해요. 그걸 전문용어로 지분 형성분이라고 해요.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 원금을 상환해 나감에 따라 기간 말 내 돈,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지분 형성분. 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죠? 또 기간 말, 여러분 처분을 하죠. 보유 기간 말, 즉 처분할 때 취득 시의 가격보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그 기간 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 세 가지가 우리는 환원이율에 영향을 미친데, 문제는 부동산 가치는 엘우드법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치는 지분 가치에다가 저당 가치를 대주는데, 이때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을 우리는 세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가치를 구해요. 세전 현금 수지, 세는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그래서 세금, 소득세, 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엘우드법. 자, 그러면 이 지분 투자자 입장이 아닌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는 방법이 부채 감당법,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개텔법이라고 해요. 누구 입장에서 구한다? 요거는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구한다.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입장에서 구한다. 자, 그래서 환원 이율은, 자, 요 수식 계산 문제 출제했죠? 자, 환원 이율은, 자, 투자론에서 배운 게 있죠.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것을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의 대부 비율에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 세 가지 요소는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서 환원이율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 계산이 간편하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투자 의사결정의 궁극적 주체는 바로 지분 투자자인데 대출자 입장에서 구하기 때문에 대출자를 지나치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5가지 잘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원 이율,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환원 이율 그리고 저기 수익가액 구하는 계산 좀 주의 좀 해두시면서, 자, 수익 환원법을 구성하는 세 번째, 자, 투자한 자본에 있어서 회수 논리에 따르는 우리는 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인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직접 환원법. 직접 환원법은 어디에 적용한다? 농지, 염전 등의 토지에 적용한다. 농지, 염전 등의 토지인데,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되죠. 그래서 감가, 상각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회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토지 우리 관련해서 수익가액은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바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자, 직선 환원법이라는 게 있죠. 자, 직선은 건물, 구축물이라든지 기계 장치 등에 적용되죠. 자,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이나 기계는 수명이 있어요. 내용연수,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 내용연수도 유한하고 수익도 유한한 상각자산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수익가액은 상각전 순수익이죠. 상각자산에 적용하니까 이 상각후 환원이율에 뭐를 대준다? 상각률을 가산한 환원이율로 환원을 해주죠. 자, 연금법을 인우드법, 상환기금법을 호스코드법인데, 자, 요 두 가지는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하죠. 부동산이 땅, 부지와 건물, 기타, 상각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부동산은 기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기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일반 기업 경영, 임대용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임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의 경영 또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상각전 순수익이죠. 이 상각전 순수익에 상각후 환원이율,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한 복리연금 현가율,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연금법이에요. 그래서 연금법은 상각 금액을 재투자, 다시 투자해도 수익을 영장을 더 시킬 수 있는 공장, 슈퍼마켓 등의 복합부동산이나 업권에 적용하고, 자, 여기는 상각 후 환원이율, 축적이율이 하나 더 들어가죠. 축적이율,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한 수익 현가율을 곱해서 가액을 구하는데, 이 상환기금법은 상각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여도 수익을 영장할 수 없는 광산, 채석장, 광업권 등에 적용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축적이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축적이율은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을 얘기해요. 여러분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 국채 수익률 이런 걸 얘기하고죠. 그래서 이것은 뭐보다 작아요? 환원이율보다 낮아요. 네. 환원이율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는 연금법에서 구한 수익 가액이 이 상환 기금법에서 구한 수익 가액보다 일반적으로 이게 높게 나타나요. 자, 네 가지 방법 있다는 것 정도만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절차가 나옵니다. 자,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죠. 거기 보면 뭐 많잖아요. 여러분 기준 시점, 기준 가치, 평가 목적, 평가 조건 뭐 이런 걸 다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의뢰인도 확정하고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 물건의 확인. 네 번째는 우리 자료 수집 및 정리. 다섯 번째는 자료의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여섯 번째는 감정평가 방법 선정 및 적용.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감정평가의 결정 및 표시하는 거죠. 7단계 순서로 절차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별 평가 요즘 5번 시험에 4번 나왔어요. 물건별 감정평가. 자, 여러분 아까 제14조는 뭐였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하죠. 자, 거기 15조 나와요. 15조 나왔던 걸 봤더니 뭐가 나오죠? 거기에
건물이 나와요. 15조. 자, 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건물은 왜 중요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도 출제했잖아요. 하여튼 건물은 뭘로 출제 많이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출제 많이 하는데,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뭐죠? 원가법 제15조입니다. 제16조로 갑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 감정평가가 있거든요.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 나오죠.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자, 17조 살림으로 갑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땅과 나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인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2항 봅니다.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밑줄. 자, 17조도 우리가 한 2번 출제했었죠. 자, 18조가 뭐죠? 18조 과수원이거든요. 여러분, 과수원 주의해야 되는 게, 과수원은요 수익환원법이 아니에요. 과수원은 뭐다?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여러분, 하여튼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이 아니다는 걸 주의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19조 2항 갑니다. 여러분, 19조 2항에 가면요 뭐가 나와요? 19조 2항에 가면요 광업재단이 나오거든요. 광업재단 뭐를 적용한다? 수익환원법. 자, 20조로 갑니다. 20조 1항 보세요. 20조 1항 요거 자동차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에요. 자, 20조 1항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뭐를?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항. 자, 20조 2항 뭐죠? 건설기계, 사망, 선박이죠. 자, 사망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뭐를?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항공기 뭘 적용한다? 원가법. 자, 그 20조 5항 보세요. 자, 1, 2, 3, 4 요거 있죠? 1, 2, 3, 4 본래 용도에 효용이 없는 물건 있죠?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 본래 용도에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뭘로? 해체 처분가액. 해체 처분가액 밑줄.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체 처분가액입니다. 본래 용도에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입니다. 뭐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뭐. 자, 그리고 21조가 뭐죠? 동산. 여러분, 21조 동산도 뭐를 적용?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자, 그런데 거기 또 뭐가 있어요? 22조에 임대료가 있거든요. 22조에 임대료가 있거든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데 시험 문제 또 3년 전에 뭘로 출제했어요? 적산법으로 출제했지.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 비교법. 자, 23조로 갑니다. 자, 여러분 23조에 사망 보세요. 자, 여러분 23조의 사망.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 이용권 등 그 밖의 무형자산에 대한 뭐를 적용? 수익환원법 적용. 수익환원법 적용. 자, 24조로 갑니다. 24조 2항 보세요. 24조 2항 보면요. 자, 여러분
뭐가 있다? 비상장 채권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상장이 아직 안 됐어요. 증권거래소에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된 채권에 대해서는 시세가 없잖아요. 상장 안 돼서 시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익환원법 적용. 자, 그런데 요거 있어요. 상장 채권이 있거든요. 요건 증권거래소 상장되기 때문에 뭐가 돼 있어요? 이건 시세가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그리고 24조 3항 보세요. 뭐죠?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또 뭐를 적용한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 적용. 자, 25조로 갑니다. 205페이지 25조. 자,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는요,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말을 바꿔서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물건별 평가 원래 출제할 수도 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은 5초도 안 걸리겠지.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물건별 평가는. 이건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합니다.